안녕하세요. 어, 국제재무관리 2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은 학생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보내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저한테 이 수업 듣는 대로 그 자기소개서 그 작성 양식은 그 강의 자료 그 강의 게시판에 있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뭐 간단하게 소개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간단한 소개를 하는 첫 번째 챕터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2장 국제수지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나 이제 국제금융을 배우는 국제무역, 국제금융, 거시경제 이런 걸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국제수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특히 국제금융에서 이제 국제적 금융 거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국제 수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 뭐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통상적인 거래를 다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국제 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재무 관리로 그냥 일반 재무 관리로 치면은 마치 어카운팅을 처음 배우고 시작하잖아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배우고 이제 기업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뭐 기업 재무 이런 거 공부하는 것처럼 국제금융에서도 국제금융을 기록하는, 국제 거래를 기록하는 예를 들면 회계장부 같은 이제 그거를 배우고 이제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제 거래를 기록한 재무제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기업 재무를 다 배웠으면 안 배운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기업 재무에서 마치 그 재무제표, 회계장부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국제 수지다, 국제 금융에서는 국제 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내 경제와 대외 경제 간의 연결고리인 국제 수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 거래의 체계적인 분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국제수지표의 정의인데, 국제수지표 어떻게 생겼나 대충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한국인데 대한민국의 국제수지표 2020년 기준으로, 그래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수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뭐 몰라도 된다고 해도 될 정도고, 그리고 자본수지와 금융수지를 그냥 합쳐서 봐도 사실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국제수지표 볼 때 사실은 경상수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와 금융수지 합쳐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금융수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맨 밑에 있는 준비자산,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따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맞아, 고양이가 올라가지고. 앉아.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 크게 한 덩어리, 이게 크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자본과 금융수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 중에서 준비자산은 빼고 생각하는 준비자산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경상수지 하나, 자본 더하기 금융수지, 그리고 금융수지 안에서 준비자산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구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수지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정 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라는 것은 뭐 딱히 뭐 국적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국적이 대한민국이어도 내 경제 활동의 본거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뭐 미국이 거주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같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경제 활동의
그 경제활동의 이제 그 근거지를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중국으로 봐야 되나 한국으로 봐야 되나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는 반드시 국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국내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 모든 거래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하면 그거가 이제 그거의 총합이 국제 수지가 되는 건데. 자, 특징은 일단 중요한 거. 비디오 클립. 뭔 소리냐면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찍은 동영상을 의미해요. 우리 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그 기업재무에서 배우는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가 있고 밸런스시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이거 스냅샷이죠. 그 특정 시점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시점의 사진을 찍는 거고 얘는 동영상이었어요. 비디오 클립이었죠. 뭐냐면 얘는 특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을 기록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업 재무에서 우리가 기업 재무제표 2개 배우잖아요. 아마 경제학과를 나온 학생들이면 저한테 다 수업을 들었을 거고 다른 과도 요즘 재무 수업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듣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스냅샷, 특정 시점에 사진을 딱 찍은 거.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거, 특정 기간 동안 시작과 끝점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국제 그 거래를 기록하는 그 표에서도 국제 수지표가 바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디오 클립 같은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를 기록하는 게 국제 수지표고 이거 말고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비슷해. 밸런스시트 비슷하게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IIP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있죠.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는 이게 바로 스냅샷인 거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 배울 때에도 밸런스 사진 찍는 거, 사진을 딱 연초에 찍고 연말에 찍고 이렇게 2번 찍으면 그 1년 동안에 발생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여주는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였잖아요. 그것처럼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도 그런 뭐 완전히 얘랑 동일하진 않은데 그런 비슷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투자 대조표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사진을 찍어서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게 국제 수지표다. 우리가 지금 배울 국제 수지표, 우리는 투자 대조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배우지 않을 거예요. IIP는 안 배우고 국제 수지에 대해서만 배울 건데 이거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국제 수지, 1년 동안의 국제 수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 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를 나타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2021년 8월 한 달 동안의 국제 수지, 아니면 2021년 1년 동안의 국제 수지 이렇게.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잠깐 멈췄다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의 국제거래를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지리적 거주지보다는 이제 경제활동의 본거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물거래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등 일체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언제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야, 오지마. 저기 하고 있어.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제수지라는 것은 사후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되어 있어요. 0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등식이 성립하게끔 마치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그 기록할 때 자산과 그 오른쪽에 부채 자기자본 합계가 0이 그 같아지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국제수지표의 구성 크게 경상계정, 금융계정, 자본계정으로 분류한다. 다시 한번 아까 그 표를 볼까요? 경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이렇게 있네요. 뭐 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그 이름은 뭐 그렇게 뭐 둘 중에 뭘로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중에 자본 수지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 경상 수지와 금융 수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본 수지는 그냥 금융 수지랑 합쳐서 봐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럼 경상 계정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 수지 그러면은 그냥 경상 수지를 갖다가 국제 수지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엄밀하게는 경상수지라고 불러야 이제 정확한 말이긴 한데 경상수지, 경상계정, 커런 어카운트는 재화 및 용역 등 실물 거래를 이제 실물에 대한 거래를 기록하는 게 경상계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경상계정은 이 네 가지의 거래가 발생하면 경상계정에 쓰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상품 수지에서 재화의 수출입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 경상계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국제수지표의 구성에서 경상계정, 금융계정, 자본계정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상계정이에요. 그런데 경상계정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걸 찾아라? 그러면 그게 얘예요. 상품 수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자, 그러면은 상품 수지는 뭐냐? 상품 수지는 재화의 수출입이다. 자,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핸드폰 많이 팔죠. 삼성전자가 해외에 핸드폰 수출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상품 수지에 잡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수입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수입할 때도 역시 상품 수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재화의 수출입, 수입이나 수출이 있을 때 상품 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의 수출입. 재화처럼 우리 자동차 수출하고 그 뭐 반도체 수출하고 하는 것처럼 서비스도 수출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어떻게 수출하느냐? 서비스 수출 중에 제일 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수와 관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운수 뭐냐면 여러분 택배 배송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송료. 우리가 그 핸드폰 수출할 때 배송료가 빵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배송료가 꽤 많이 들겠죠. 수출할 때 비행기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행기나 배 타고 가는 그 운송 그거는 이제 재화는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실물 그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종의 서비스죠. 운송 서비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공하는 우리는 만약에 외국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라 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외국 비행기 회사에 우리 돈 낼 거 아니에요. 그 배송료를 지불하겠죠. 그만큼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의 수입.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거를 그 외국의 서비스를 사는 개념이잖아요. 수입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서비스의 이제 수입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뭐 어쨌든 국제 거래가 국제 뭐 수출이 됐든 수입이 됐든 그런 거래가 있는데 난리 났네. 우리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신났을까? 자, 그 어쨌든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데 그 배송 서비스를 한국 기업이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했는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그 배송료를 지불하고 국제 거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 아이폰의 배송은
우리나라 회사가 뭐 맡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경우에 애플에서 우리나라 그 운송업체한테 돈을 주고 배송을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수출한 셈인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운수, 그 서비스를 이제 뭐 수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수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국제 배송 생각하면 돼요. 국제 배송. 실제로 국제 배송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배들과 그 비행기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합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또 못지않게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관광 수입이 있어요. 관광 수출 수입.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관광하느라고 뭐 어디 가서 뭐 입장료도 내고 그렇게 해요. 돈을 써요. 그럼 그런 게 그 여행 관광 서비스를 수출한 셈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기도 보면은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은 대체로 상품 수지는 항상 플러스를 유지해요. 우리나라는 그 재화의 경우에는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 덕분에 수입보다는 수출을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상품 수지는 항상 그 흑자를 유지하는데 보통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한국은 뭐 운수 쪽도 있겠지만 우리는 관광 쪽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죠. 1년에 막 몇 번씩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 오는 거에 비하면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을 가는 경우가 훨씬 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은 서비스 수지에서는 보통 마이너스를 찍을 때가 많습니다. 적자일 때가 많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상품 수지에서 플러스, 우리가 경상 계정에서 값이 플러스면은 흑자라고 부르고 값이 마이너스면은 적자라 부르는데, 흑자는 수출한 경우가 흑자고 적자는 수입한 경우가 적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흑자 적자 개념을 여기서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수지에 대해서는 흑자 적자 잘 몰라도 되는데 경상 계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흑자라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뜻인 거예요. 적자는 반대로 수출이 수입보다 적었다라는 뜻인 거고, 상품 수지를 다른 말로 무역 수지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그 흑자다, 그럼 상품 수지가 흑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인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여러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을 쓸 때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역 수지, 경상 수지, 국제 수지,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대로라면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국제 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말이 맞지 않아요. 국제 수지는 항상 0이어야 돼요. 흑자도 적자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경상 수지는 이 네 개를 다 합친 거. 그다음에 무역 수지는 이 상품 수지만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 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상품 수지는 이제 재화의 수출입,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의 수출입이잖아요.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생산 요소의 수출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생산 요소의 수출입. 여러분들 생산 요소가 뭐뭐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을 안 배운 학생들이 많나 우리? 생산의 생산 요소를 우리가 보통 자본과 노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자본과 노동이 필요하죠. 일단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뭐 기계 설비들을 갖다 놓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 장사를 꾸리기 위한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노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산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 본원소득 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을 수출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BTS가 미국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BTS가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가서. 그렇죠? 가서 열심히 그 노동을 제공한 거예요. 노동. BTS가 미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면 그 노동을 제공한 거죠.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임금을 받죠. 임금, 웨이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샐러리를. 자, 그러면은 그런 게 바로 본원소득 수지다. 노동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도 수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요. 돈 빌려주면 그거에 대가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이자 수익 이런 것도 역시 본원소득 수지에 들어간다. 내가 미국 주식을 샀어요. 테슬라 주식을 샀어. 그럼 그 얘기는 나는 테슬라 회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내가 테슬라라는 회사에 투자한 건데 테슬라는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어요. 그럼 테슬라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나한테 고맙다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줬어요. 주식 사면 배당 받죠. 물론 테슬라라는 회사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이지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 테슬라 말고 뭐 코카콜라, 뭐 월마트 이런 회사를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배당 주는 주식을 내가 샀다. 미국 주식을. 코카콜라 주식을 샀어요. 코카콜라가 나한테 배당을 줘요. 주식을 산 대가로. 그거는 내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자본이라는 것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대가란 말이에요. 그런 거가 바로 본원소득 수지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의 대가인 배당 및 이자 이런 것들이 본원소득 수지에 잡힌다.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거는 수출 수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수출하면 그게 재화가 되었든 아니면 서비스가 되었든 아니면 노동이나 자본 즉 생산 요소가 되었든 그 세 가지를 수출하면 흑자, 세 가지를 수입하면 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는 뭔가를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이게 이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전소득 수지. 얘는 약간 달라요. 얘는 수출 수입이 아니에요. 이전소득 수지는 뭐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원조 같은 거, 원조나 또는 국제기구 출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전소득 수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이전소득 수지예요. 한국은 이 값이 좀 나오죠.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가까운 나라에 우리가 원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원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돈 줄 때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뭐 쌀 줄 때 쌀 빌려주는 나중에 갚으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돈 그냥 준다고요. 그냥 쓰라고 그냥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 이제 그런 원조 이런 게 이제 이전소득 수지에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국제기구 출연금 이제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기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이 일종의 회비 같은 걸 내야 되는 거죠. 그 회비는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회비라는 것은. 그래서 그 돌려받지 못하는 회비, 그 출연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가기만 하는 돈, 이런 돈을 이제 이전소득 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경상계정인데 경상계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수지이고 얘는 다른 말로 무역 수지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위에 거 세 개는 합쳐서 수출 또는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 거 이전소득 수지 얘는 수출 수입은 아닌 거고 그냥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기만 하는 이거를 줄 때 내가 이거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줘버리는 잃어버렸다 셈 찍어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소득 수지다. 그래서 위에 거 세 개랑 맨 밑에 거 이전소득 수지 얘네는 차이가 좀 있다. 위에 거 세 개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는 성격이 약간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정. 금융계정은 자산 및 부채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거래 기록이라고 써 있는데 금융계정은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라 다른 게 오가면 무조건 금융계정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물을 거래할 때
물물 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물물 거래, 물물 교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한국말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옛날에 한 500년 전에는 한국이 중국한테 뭐 돼지를 100마리 바치면 중국은 한국한테 뭐 소를 50마리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돼지랑 서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실물과 실물끼리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래는 거의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한다, 수입을 한다 그러면 그 반대 급부로는 보통 뭐 외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금융 한쪽은 실물이 한쪽으로 들어오면 반대쪽으로는 뭔가 금융 자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외상이란 이름으로 사던가, 즉 부채가 되던가 아니면 현금을 직접 주고 금융 자산이 직접 나가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경상 거래가 발생하면, 즉 실물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 계정에도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쌀을 수입할 때 소고기를 주면서 쌀을 사온다 이렇게 하지 않죠. 돈을 주고 달러를 주고 쌀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 계정에도 반드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이나 부채가 이제 어느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투자, 기타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네 개는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냥 성격만 다른 거고 일단 이거 네 개는 그냥 크게 봐서 투자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얘도 흑자 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외국이 우리나라한테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직접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참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로 해외 직접 투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로 구분.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 근데 무슨 주식을 사고 이런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영활동 참여 목적으로 하는 투자예요. 외국에 실제로 무슨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이제 반대거죠.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 그냥 주식만 사는 거. 주식만 사서 경영 참여 안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면 정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아예 이 회사를 그냥 통째로 인수합병 할 생각으로 인수합병 해서 실제로 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접 투자지만, 그렇지 않고 주식만 산다면 그거는 증권 투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직접 투자는 우리가 소위 외국에 나가서 내가 외국에다가 아예 그냥 식당 하나 차려서 내가 거기서 그냥 사업 한번 해보겠다. 이게 직접 투자. 증권 투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한테 내가 주식만 투자하는,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 사고, 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고, 이런 게 이제 증권 투자인 거예요. 파생금융 상품은 뭐 선물 또는 옵션 이런 거 샀을 때, 이제 외국의 그 자산을 대상으로 한 파생금융 상품을 샀을 때 이제 그때 기록하고, 그 외에 기타 투자, 뭐 대출, 차입, 무역, 신용 뭐 이런 등의 금융 거래들이 있습니다. 이거 네 개가 어쨌든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봤을 때 뭐 자산과 부채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이 투자 중에 하나로 잡히는 거고, 이거랑 얘는 다르게 봐야 돼요. 얘는 완전히 다른 건데, 금융 계정 안에 있는 항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 계정 중에서 아주 색다른 거예요. 얘는 준비 자산 증감. 자, 준비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 들어봤어요? Foreign Reserve. 자, 각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에 신경을 많이 쓰죠. 특히 요즘처럼 금융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 외화 보유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가 국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다 빼나가면서 외환 보유가 마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도 1997년 말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럼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뭐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준비 자산. 자, 자산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탁의 개념이고 플로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준비 자산의 증감을 기록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플로우를 기록한다. 우리는 지금 국제 수지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의 플로우 개념이었죠.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를 기록하는 준비 자산이 늘거나 줄었으면 그것도 금융 계정에 쓰는 거예요.
국제 준비 자산에 뭐가 들어갔냐? 화폐용 금. 그러니까 그 화폐로 바로 바꿀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화폐나 다름없는 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금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좀 그 골드 바하 같이 이게 돈과 이제 즉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화폐용 금. 그리고 SDR과 IMF 리저브 포지션, 얘네 둘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IMF 리저브 포지션은 뭐냐면, IMF 뭔지 알죠? 국제통화금융. 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IMF에 돈을 넣어놔요. 돈을 출연을 합니다. 출자를 해서 IMF를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나라별로 이제 출자금이 다르죠. 미국 같이 부자 나라들은 돈 좀 많이 내고, 중국 같은 부자들은 돈 많이 내고, 이제 대한민국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내죠. 자, 어쨌든 IMF는 그렇게 각 국가별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은행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은행을 이제 필요한 나라한테 이제 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IMF의 역할인데, 리저브 포지션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IMF에 출자한 돈 중에서 한국 돈 아닌 거, 외국 돈인 거가 리저브 포지션이에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IMF에 돈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맡겨놨는데, 그 중에 뭐 달러는 100만 달러 있고, 뭐 원화로는 100억 원 맡겨놨어요. 그럼 그 100억 원이라는 원화는 IMF한테 내가 굳이 그 돈을 빼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원화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돈 찍으면 되지. 돈을 찍어, 100억 원을 찍어서 그거를 뭐 유통하면 되지. 굳이 IMF한테 우리가 맡겼던 원화 내나 이럴 필요가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가 달러가 필요해요. 달러는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달러는 IMF에 우리가 맡겨놨던 달러, 아 우리 그때 그 출제했던 달러 우리 지금 급하게 써야 되는데 다시 좀 우리가 그 다시 인출하면 안 될까? 빼서 쓰면 안 될까? 이제 그런 돈이 IMF 리저브 포지션이다. 우리가 발행할 수 없는, 우리 정부가 발행할 수 없는 외국 화폐인데 우리가 맡겨놓은 돈. IMF에 있는 우리나라 목 중에서 한국 돈 아닌 거, 외국 돈. 인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IMF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지금 급하니까 우리가 맡겨놨던 돈 다시 잠깐 쓸게. 나중에 뭐 다시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일단 우리가 그거 좀 써야 돼 있어. 그게 IMF 리저브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외환 보유고인 거죠.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니까. 우리의 자산인 거죠. SDR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다른데, IMF가 각 국가별로 너네는 달러 이만큼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 무상으로 그냥 빌려줄게. 그 하는 게 SDR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IMF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IMF에 맡겨는 우리나라의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어요. SDR, IMF 리저브 포지션 둘 다 그냥 비슷한 개념이다. IMF에 맡겨놓은 우리의 외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습니다. 그 다음에 IMF 아니라도 뭐 어디든 외화 자산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 다 국제 준비 자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외환 보유고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좀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과거에는 종합수지를 고려한 뒤 그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준비자산을 분리했었음. 뭐 이거는 옛날에 그랬고 지금 현행에서는 이러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알 필요가 없는데, 뭔 얘기냐면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오차항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오차항 같은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살짝 다르게 오차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차 및 누락이 따로 있죠. 준비자산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 오차 및 준비자산이 오차 및 누락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다. 그런 내용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계정, 우리가 지금 계정을 경상 계정, 자본 계정, 금융 계정 배우는데, 경상 계정 아까 이야기했고, 얘는 세 개는 수출 수입에 관련된 거, 얘는 공짜로 주거나 받은 거라 그랬고, 금융 수지 얘네 네 개는 투자
외국이 우리한테 투자했던 우리가 외국에 투자했던 그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고 마지막 준비자산은 외환 보유고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 안 했네요. 자본수지. 자, 그래서 자본 계정은 그 외 자산 및 부채의 금융거래 기록이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그냥 자본 계정, 금융 계정 하나로 합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 금융 거래를 이제 따로 보다 보니까 자본 계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국가 간의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그 외의 그냥 금융 계정에 잡히지 않는 그 외의 다른 거래를 포함한다. 시장 거래와 상관없는 자본 이전으로 발생하거나 뭐 비생산 자산, 비금융 자산 또는 무형 자산의 취득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민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 자본 이전의 예는 이민, 투자 보조금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투자금 말고 투자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뭐 비생산 자산, 비금융 자산의 거래는 뭐 외국 대사관 때문에 이제 토지를 거래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계정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국제 수지표 이거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합친 거에서 금융수지를 빼면 원래는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오참이 누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 뭔 얘기냐면 경상수지 지금 우리나라 75.7이죠. 경상수지가 여기 75275.7이에요. 경상수지. 그다음에 더하기 자본수지. 자본수지는 빼기 339.4네요. 자, 이렇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합친 거에서 이거에서 74936이죠. 이제 이 둘 합치면 얘랑 얘 합치면 거기서 얘 금융수지를 빼면 금융수지 77115.9를 빼면 원래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0이 안 되거든요. 잘 보통 때 그 여러 가지 뭐 착오로 인해서 그러면 그게 0이 안 될 때 그 오참이 누락에 그 값을 써줍니다. 원래는 얘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면 즉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치면 금융수지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의 반대는 금융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수출을 한다. 물건이 나가면 돈을 받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경상수지 상품이 나가면서 금융수지 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가 플러스면은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에도 같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사실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통계적인 뭐 그런 오류가 발생해서 오차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차가 이만큼 이제 있다는 거죠. 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합과 금융수지의 그 총계가 같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에 오차비 누락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흑자죠. 이거 다 합쳤을 때 상품 수지는 흑자고 서비스 수지가 이제 적자지만 어쨌든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상품 수지가 흑자로 크게 메꾼다. 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이고 뭐 자본 수지 얼마 안 되고 금융 수지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외국의 경상수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인 거 알겠고 current account by country current account balance를 볼까요? 이게 경상수지예요. current account balance가 자 나라별로 보면은 와 역시 중국이 1등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일본, 중국, 독일, 일본, 수출 제일 많이 하고, 한국도 많이 하죠. 한국도, 수출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럼 이렇게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으면은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느냐? 여기 미국 마이너스 여기 얼마죠, 이게? 4,600억인 거죠. 4,600억의 적자. 그 경상수지 적자인 거죠. 영국이 그 다음으로, 이 1,000억 달러의 적자. 그러니까 중국이랑 독일, 일본까지 합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중국, 독일, 일본 합쳐서 수출한 거를 미국, 영국이 다 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항상 너무 큰 폭의 적자가 나거나 너무 큰 폭의 적자가 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렇게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중국은 계속 흑자고 미국은 계속 적자니까 이거 왜 우리나라만 계속 적자냐? 왜 이렇게 너네는 맨날 물건을 싸게 팔아? 뭐 이런 거죠. 너네나 우리나 물건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똑같은 퀄리티로 나오는데 왜 니네 물건은 싸게 팔아서 우리랑 가격 경쟁이 안 되게 팔아? 왜 아이폰은 70만 원인데 왜 화웨이는 20만 원이고 막 이런 거야?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뭐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거는 몇 년? 2020년이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78460 2017년에 지금은 2020년에는 75275였는데 약간 떨어졌네요. 네. 자, 그러면 국제수지표의 기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복식부기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건데,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식부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 표가 더 중요해요. 경상수지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가 뭔지, 뭐가 어떨 때 플러스이고 어떨 때 마이너스인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봅시다. 국제수지표 어떻게 기재하는지 한국은행에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에 대변에 작성을 하면 반드시 이 왼쪽에도 차변에도 작성을 해야 돼요. 우리 회계장부 작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다? 물건에도 쓰고 돈에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양쪽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거래라는 건 항상 뭐가 가면 뭐가 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치가 발생하는 거래는 대변에 기재하고 뭐 지불이 발생하는 거래는 차변에 기재한다 이랬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경상거래의 예. 수출은 수출대금 수수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수치가 발생하므로 경상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즉 수출하면 경상계정 오른쪽에 써라. 대신에 뭐 돈이 나갔든 외상으로 샀든 어쨌든 반대로는 뭔가가 지급되어야 되잖아. 뭔가를 지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 거는 이쪽에 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 원리상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결제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 내용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불 수출의 경우, 연불 수출이라는 게 이제 수출을 하는데 돈은 나중에 주겠다. 외상 수출인 거죠. 외상, 쉽게 말해서. 외상이란 말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살 때 아줌마 돈 내일 줄게요 하고 사는 거, 이게 외상이에요. 그래서 연불 수출은 돈을 이제 나중에 주기로 하는 거. 일단은 이제 빚인 거죠.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불 수출하면 이제 돈을 줬으면 이제 돈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 뭐 현금이 얼마 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고, 현금 나간 게 아니라면 이제 신용을 제공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신용을 쓴다. 예를 들어서 9억 달러어치의 재화와 1억 달러어치의 용역을 연불로 수출했어요. 9억 달러어치의 휴대폰을 만들어서 외국에다 파는데 거기에 또 배송료가 1억 달러가 붙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제공해요. 그거를 이제 저쪽 미국에서 다 내야 된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은 핸드폰 9억 달러어치 그리고 배송료 1억 달러어치 합쳐서 10억 달러어치를 우리가 수출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신용을 제공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신용으로 받았다, 나중에 받을 돈이다 라고 해서 금융계정에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계정에 이렇게 10억 달러 흑자가 잡히고 금융계정에 이렇게 10억 달러 적자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경상계정과 금융계정은 서로 비슷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합친 거는 금융수지랑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오차 및 누락을 여기에 쓴다 그랬고, 기본적으로는 얘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경상수지, 물건이 가면 금융수지, 돈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건과 서비스를 10억 달러 수출, 그만큼 나한테 돈으로 10억 달러 금융으로 들어온다. 이게 돈이 아니고 신용이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금융계정에 이렇게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거래 금융거래 한번 볼까요? 금융거래 발생하면은 이제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이제 수치가 발생하는 거래는 대변에 기재하고 지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차변에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밑에 예를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면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수치가 발생하므로 대변에 기재한다.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해도 역시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므로 대변에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복식부기 원리상 반대급부를 기재해야 되는데 거래 내용에 따라 역시 반대급부는 이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국내 기업이 외국의 유가증권 50만 달러어치를 달러화로 사들였어요. 그럼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을 우리가 달러로 사들였다. 외국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자를 한 경우에 거기 금융계정에 포트폴리오 투자해서 이제 50만 달러를 쓰는 겁니다. 외국의 자산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없었던 외국 자산이 갑자기 50만 달러짜리 생긴 거예요. 그걸 여기에 쓰라는 것이고, 그 대신에 뭘 줬어요? 우리는 돈을 준 거죠. 50만 달러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인 현금 또는 예금 이런 거를 50만 달러를 대변해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가 50만 달러어치가 늘어났고 현금이 50만 달러어치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반대로 외국 기업이 시설재를 투입하여 국내에 투자한 경우, 그럼 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투자를 했어요. 생산 요소를 투자했어요. 뭐 시설재, 상품을 투자한 거죠. 그러면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거를 100만 달러어치를 산 거예요, 사실상. 100만 달러어치 돈 들여서 우리나라 거 뭘 샀어요. 그럼 100만 달러어치 우리가 수입을 한 거죠. 외국에서 우리 걸 사준 거니까,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상품 수지에 그 차변에 100만 달러를 쓰고, 이제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이제 100만 달러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계정 거래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난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즉 이제 그 어떤 나라가 이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돈 빌려줬는데 우리 정부가 수년 전에 개발도상국에 차관 100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나라한테. 그래서 그냥 봐줘요. 아니 너네 그냥 그 돈 갚지 마 라고 봐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본 이전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차변에 이제 100만 달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해외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100만 달러. 원래 받을 거 있었는데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이렇게 기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차변과 대변에 같이 기록한다. 자본 계정에 하나 기록했으면 반대쪽에 금융 계정이 반드시 이렇게 기록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식 부기를 하기 때문에 국제 수지라는 것은 항상 균형이 유지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기록하면 반대쪽도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국제 수지 균형 달성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과 함께 중요한 경제 정책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국제 수지의 항등성부터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국제 수지 안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수지 세 개가 있는데 반드시 경상수지, 자본수지 합친 거는 금융수지랑 같아야 돼요. 즉 얘네 둘 합친 거에서 얘를 빼면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등성이에요.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를 하기 때문에 경상계정에 뭐 하나 들어가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금융계정에 뭐 하나 써요. 자본계정에 뭐 하나 쓰면 반대쪽 금융계정에 뭐 쓰고 항상 금융계정 쪽에 뭘 하나 반대쪽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기재하기 때문에 합치면 양쪽의 합은 다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수지표상 대변의 총합과 차변의 총합은 항상 사후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여기 100만 쓰면 여기 100만 쓰고 여기 150만 쓰면 여기도 150만 쓰고 여기도 10억 쓰면 여기도 10억 쓰니까 항상 오른쪽 다 합치면 왼쪽 다 합친 거랑 같아요. 양쪽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국제수지 항등성은 그래 그렇게 다 합치면 0 되는 거 알겠어. 그럼 뭐 항상 0인데 뭐 흑자니 적자니 이런 소리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계정, 경상, 금융, 자본 계정을 다 합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이렇게 얘네 둘 더해서 얘랑 맞춰보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둘 더해서 얘 빼서 0 되는 거 이건 다 알아요. 항상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아. 우리는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국제수지표 상에 있는 모든 계정을 싹 다 합쳐서 경상 금융계정 합친 다음에 경상계정 자본계정 합친 다음에 금융계정 빼는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각각의 계정 또는 일부 계정만 합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차별과 대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리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10억 달러 왼쪽에 10억 달러죠. 이거는 다 합치면 그래요. 다 합치면 오른쪽도 10억 왼쪽도 10억. 근데 여기 10억은 경상 계정이고 여기 10억은 금융 계정이잖아요. 우리가 경상 계정만 본다 금융 계정 안 본다라고 하면 금융 계정 안 보면 금융 계정을 보지 마요. 이거 지워. 그러면 경상 계정만 본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만 10억이고 왼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경상 계정 보지 마. 금융 계정만 봐. 그럼 경상 계정 지워. 그럼 금융 계정만 보면은 왼쪽이 10억인데 오른쪽에는 없다. 그럼 이거는 불균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걸 보자는 거예요. 국제수지 균형의 의미. 국제수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더해서 금융수지까지 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빼면 빵이에요. 이거가 국제수지 균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국제수지는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보자 이게 아니고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런 식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일부 계정만 합쳐서 각각 계정을 보든가 아니면 일부 몇 개만 합쳐서 보든가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불균형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상수지만 보면 불균형일 수 있다는 거죠.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수지라고 하면 보통 만약에 국제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져야 국제수지거든요. 이걸 다 따져야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 빼기 금융수지 해야 국제수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항상 0이다. 흑자 적자 이런 거 없다 원래.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경상수지만 보자 그러면 얘는 흑자일 수도 있고 적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 달성은 원정고용 물가 안정과 함께 중요한 경제 정책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지라는 것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상수지 또는 뭐 무역수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수지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수지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씩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국제수지가 경상수지 그리고 무역수지도 많이 보는데 여기서 무역수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경상수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금융수지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이것도 좀 보나? 금융수지 하지만 경상수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금융수지보다 금융수지도 있고 그리고 종합수지라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종합수지는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와 금융수지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건데 그럼 아까 그 국제수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랑 약간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외환보유고랑 관련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수지는. 자, 그래서 자율적 거래, 경상거래, 금융거래 또는 경상 및 금융거래를 포함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국제수지 개념이 가능. 자율적 거래는 경제력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이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출 수입만 할 때는 경상수지에 반영이 되잖아요. 수출과 수입은 경상수지에 들어가요. 그게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되었든. 그러면 수출을 한다. 그러면 물건 나가고 그래서 경상수지에 잡히고 반대로 돈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는 거는 금융수지에 잡히잖아요. 그 거기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는 보정적 거래라는 거예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래가 보정적 거래다. 즉 우리가 핸드폰을 팔아요. 핸드폰이 나가는 거는 자율적 거래. 그 핸드폰 나가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거는 보정적 거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는. 그럼 우리는 수출 수입만 생각하면 그건 경상수지겠죠.
자율적 거래가 수출 수입밖에 없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사실상 모든 자율적 거래를 반영하는 수지일 거예요. 금융수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정적 거래인 거죠. 항상 수출할 때 돈이 들어오고 수입할 때 돈이 나가고, 돈은 사실 그 물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돈 나가고 물건을 팔면 돈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항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보정적 거래라서 금융수지는 어떻게 보면 보정적 거래일 수도 있지. 그 금융계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정적 거래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융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수출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다 막 외국 회사 주식도 사고 외국에다 막 투자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금융 수지의 그 증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수지도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중에 금융 거래도 꽤 많다. 그래서 이제 금융 수지도 중요하게 본다는 개념이에요. 옛날엔 금융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경상수지의 반대쪽이 금융수지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반드시 경상수지의 반대가 금융수지는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얘도 또 중요하게 본다. 종합수지는 얘네 둘을 합쳐서 보는 게 종합수지다라는 겁니다. 자, 다양한 국제수지 균형의 기준. 국제수지표 상에서의 일부 계정을 합했을 때 대변과 차변의 크기가 같은 경우를 말함. 아까 뭐 경상계정,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이런 걸 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흑자 적자 합쳐서 빵인 경우. 그래서 어떤 일부 계정을 합하는 거에 관심 있는가는 국제거래 중 어떤 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경상거래만 자율적 거래다라고 생각하면 경상수지에 초점 맞추면 되는 거고,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금융수지도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각각의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것은 경상수지 또는 금융수지 또는 종합수지 이런 각각의 이런 수지들의 균형은 자율적 거래 양변의 합이 일치하는 경우, 즉 흑자도 적자도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상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제 국제수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경상수지, 금융수지, 종합수지. 그 중에서 경상수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자, 경상수지는 뭐냐면 경상거래만을 자율적 거래로 간주한 경우에 이제 경상수지를 중요하게 봐요. 금융거래는 항상 경상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보정적 거래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경상수지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균형은 한 경제의 생산 능력만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 그래서 흑자다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남아서 외국에 수출하는 거고, 적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만든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수입하는 거가 이제 적자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국제수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경상수지인데 그 신문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 그냥 국제수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거는 틀린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국제수지 적자다 이렇게 써있으면 그냥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거 얘가 잘못 공부를 확실하게 안 했구만 생각하고 그건 경상수지 적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국제수지는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국제수지 중에서 무슨 수지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를 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나 자본거래 급증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다른 금융수지도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국제수지 적자가 뭐 발생한다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장 해소해야 할 불균형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이라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금융수지, 금융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자, 자본제를 도입하면 국제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본제를 도입하면. 근데 그게 그럼 적자니까 나쁜 거냐? 꼭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뭐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하면은 그거는 꼭 나쁜 적자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로 해서 다 나쁜 거냐? 그건 항상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경제 성장이 밑거름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당장 적자일 수 있어도 나중에 흑자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수지, 금융거래를 자율적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이제 자율적 거래를 이제 금융거래도 보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율적 거래도 많이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금융수지도 봐요. 금융 글로벌화에 따라서 단순히 경상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금융거래가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금융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금융 투자들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거래도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융거래가 그냥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중요한 거. 금융 수지가 흑자나 적자나 따질 때는 얘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거 다 합쳐서 금융 수지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준비 자산을 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4개만 투자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4개만 투자의 개념이지 얘는 다른 개념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지 적자 흑자는 이거 4개만 합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 빼고 준비자산 빼고 이거 4개만 합쳤을 때 흑자나 적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수지 할 때 준비자산 제외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자산 빼고 나머지 투자한 걸로만 따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자면 준비자산까지 들어가 버리면 얘는 경상수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경상수지의 반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경상수지, 자본수지 합치고 금융수지 빼면 빵이라 그랬잖아요. 자본수지는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오차도 얼마 안 되고 그럼 사실상 금융수지 전체를 해보면 경상수지나 그 금융수지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합을 내보면. 근데 중요한 건 금융수지에서 준비자산을 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수지 적자는 자산시장의 거품, 물가 상승 등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지나친 적자는 자본 이출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불균형은 뭐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논할 때는 금융수지를 이용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수지. 종합수지는 쉽게 말해서 경상계정과 금융계정 합친 거예요. 경상수지랑 금융수지를 합치면 그러면 그게 종합수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방금 전에 금융수지에서 준비자산 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합수지는 이거 다 더한 거에서 여기 경상수지 이거 4개 다 더한 거에서 이거 4개 더한 거 빼라는 거예요. 즉 투자만 빼라는 거예요. 준비자산은 그냥 놔두고 이거 4개 합친 것만 빼라. 그게 종합수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수지는 거의 외환 보유액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본수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얘 얼마 안 되니까 빼고 얘도 얼마 안 되는 거 빼면 사실상 이거 싹 다 합친 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얘 다 더한 거 여기까지 자본수지까지 이제 합친다면 이거 다 합친 거는 이거 다 합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 다 합친 거에서 이거 4개 합친 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4개죠. 이거 4개 합친 거에서 이거 4개 합친 거 빼. 그럼 얘밖에 안 남잖아요. 준비자산. 저 같다 그랬으니까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결국 종합수지는 외환보유고 그 증감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다른 말로는 공적 결제 수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공적 외환보유고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공적 외환보유고의 증감을 보여주는 수지다라는 겁니다. 종합수지 균형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을 의미 외환보유고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라는 게 종합수지 균형.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경상거래, 금융거래 중에서 준비자산 제외 및 자본거래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제수지 항등성은 종합수지에서 준비자산 증감을 빼면은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합수지의 불균형은 통화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죠. 종합수지가 흑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종합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금융 글로벌화에 따라서 따른 개방 경제 분석에서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국제 수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추이 한번 볼까요? 그럼 경상수지 보면 이 검은색이 경상수지예요. 적자일 때도 있었고 흑자일 때도 있었고 적자일 때도 있었고 또 흑자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2000년 이후로는 우리는 계속 흑자다라는 거죠. 적자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나가요. 일반적으로 금융수지는 경상수지의 반대쪽에 있어요. 얘가 밑에 있으면 얘 딱 거울처럼 마치 미러링 하는 것처럼 반대쪽에 있는데 한 여기부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미러링이 아니죠. 얘하고 이 검은색하고 파란색하고 완전히 여기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완벽한 대칭이 아닌 거죠. 지금 이런 데만 봐도 둘 다 플러스잖아요. 이런 데만 봐도 얘 0에 가까운데 얘는 많이 마이너스고 지금 여기서는 딱 위아래가 정확하게 거의 대칭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뒤부터는 정확하게 대칭으로 가지 않는다. 즉 금융수지의 개념이 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1995년, 6년 이때까지만 해도 경상수지만 보면 됐어요. 금융수지는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경상수지 반대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반드시 금융수지가 경상수지의 반대쪽에 있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플러스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수지도 이제는 중요하게 본다. 무조건 금융수지가 경상수지 반대쪽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경상수지와 뚜렷하게 대칭이었다. 얘네들은 서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바라보는 그런 거였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칭 관계가 아주 뚜렷하지 않다.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더라.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 이전에는 옛날에는 금융거래가 경상거래를 그냥 보조하는 수준, 그냥 수출할 때 돈 받고 수입할 때 돈 주고 이런 개념에 밖에 없었는데 개방 이후에는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금융수지랑 경상수지가 따로 놀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수지랑 이제 국민소득 계정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거시경제학 때 배웠던 거 이제 여기서 써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자, 폐쇄경제, 수출 수입이 없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경제라고 하면은 여기 Y는 쉽게 말해서 GDP라 생각하면 돼요. Y는 그 국가의 총 생산을 의미하는 거죠. 총 생산, GDP라 생각하고 이 오른쪽은 이제 그거를 누가 사느냐의 개념이에요. Y는 다 해서 만든 게 얼마냐, 생산한 게 얼마냐. 오른쪽은 그럼 그거 생산해 놓은 걸 누가 다 사갔느냐의 개념이에요. C는 소비예요, 소비.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소비하는 거. 그래서 C는 소비고 I는 투자예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게 인베스먼트여서 I에 해당합니다. G는 정부 지출이죠. 정부도 돈을 써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세 군데서 사가요. 어디 사가냐? 소비하느라고 쓰고 아니면 투자하느라고 쓰고 아니면 정부가 그걸 사들이느라고 쓴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경제, 이제 외국과 수출과 수입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Y 이걸 누가 사주느냐?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정부 지출도 있겠지만 일부는 외국에서도 사준다는 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 외국에다 내다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X는 수출이고 IM은 수입이에요. 엑스포트고 임포트예요. 그래서 얘는 수출 빼기 수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중에 일부는 외국 사람들이 사주기도 한다 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출의 개념인 거죠. 수출에서 수입을 빼야 돼요. 반드시 수출만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여기에 수입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는 소비나 뭐 정부 지출할 때 수입된 물건도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거, 한국에서 만든 거, 그리고 외국에서 사온 거,
누가 사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만든 거, 이거는 외국에서 우리가 사온 거죠. 그럼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만들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파느냐? 일부는 사람들이 소비해주고, 일부는 사람들이 그 투자해주고, 일부는 정부가 사주고, 일부는 외국에서 사준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수입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방경제에서 국민소득과 총지출의 관계, CIG 합친 거, 즉 한국 안에서 지출한 거, 한국에서 소비가 됐든 아니면 투자가 됐든 아니면 정부가 지출했든 한국 안에서 쓴 거를 A라고 써보자. 이거를 다 합쳐서 A라고 한다면, 얘가 A라면은 그럼 A를 왼쪽으로 넘기면 Y 빼기 A가 되잖아요. A를 왼쪽으로 넘겨서 Y 빼기 A는 그럼 오른쪽에는 X 빼기 IM 이것만 남잖아요. 수출해서 수입 뺀 거.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 수지죠. 이게 그 X 빼기 IM 수출해서 수입 뺀 거, 이게 무역 수지인데 그거는 얘랑 같다. 나라에서 다 해서 만든 거, 국민 소득에서 빼기 얘는 총 지출이에요. 나라에서 쓴 거. 그러니까 벌어들인 게 쓴 거보다 많은, 지출보다 많으면 그러면 경상수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된다. 그 반대면 우리가 번 거보다 쓴 게 많으면 경상수지가 적자다. 미국 같은 나라 뭐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생산도 많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쓰기도 엄청 많이 쓰면 걔네 돈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많으니까 걔는 항상 적자다. 중국은 쓰는 거보다 버는 게 더 많으니까 항상 흑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축 투자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원래 식을 보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im이라고 했죠. 방금 여기에서 개방경제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벌어들인 것은 누가 사줬느냐, 그거를 누가 사줬길래 우리가 돈을 벌었느냐, 한국 안에서 소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투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출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줬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변에서 세금을 뺍시다. T라는 걸 빼요. 잠깐만요. 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양변에 T를 빼겠습니다. T를 빼요. 여기도 T를 뺄게요. 그래서 중간에 빼기 T 이렇게 쓰겠습니다. 빼기 T라고 쓰고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을게요. 이렇게 괄호 치는 건 뭐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양변에 세금이라는 걸 뺐어요. 이렇게 빼고 나니까 G 빼기 T는 뭐예요? G는 정부가 쓰는 거, T는 세금이니까 정부가 벌어들인 거잖아요. 이건 정부의 그 정부 지출에, 정부 부문에 그 재정 적자, 재정 흑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가 쓴 거에서 벌어들인 걸 뺀 거리면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재정 적자, 이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재정 흑자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또 뭘 더하느냐? 이번에는 TR이라 그래서 TR이라 그래서 외국 자산의 이전, 그러니까 해외 자산 이전을 보겠습니다. 해외 자산 이전, 이것도 여기다 더해줄게요. 해외 자산 이전은 제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경상수지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는 수출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상품의 수출 수입, 얘는 서비스의 수출 수입, 얘는 생산 요소의 수출 수입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수출 수입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전 소득은 그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 거, 걔를 저걸로 쓰겠다는 겁니다. TR로. 이 이전 소득 수지,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 즉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국제 기구에 준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의 원조를 해준다든지 뭐 외국한테 받아야 될 빚을 그냥 까준다든지 그런 거, 그 값을 여기 T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양변에 더해줘요. 여기도 더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더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이 성립됐어요. 바로 이 식이죠. 이 식. 이렇게 식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C를 빼요. 이 C를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C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여기에서 C가 넘어갔으니까 빼기 C가 될 거고, 그거는 오른쪽 C 넘어갔으니까 걔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이게 Y는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한 거, 만들어낸 거, 벌어들인 수익. 그 다음에 이 TR은 이거는 외국에서 그냥 우리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준 돈인 거예요. 외국에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준 돈. 그 다음에 T는 세금. 그럼 우리가 벌어들인 돈, 그리고 외국에서 받은 돈 합친 거에서 세금은 정부에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여기까지는 이제 세금 냈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이죠. 그거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러요. 쓸 수 있는 소득. 우리가 벌어들인 Y 이거를 내가 다 쓸 수가 있지 않아요. 다 못 써요. 왜? 정부에서 항상 소득세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만큼 빼라는 거예요. 세금만큼 빼야지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할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사용할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C를 빼면 우리는 그럼 돈 쓰고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벌어들인 돈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나한테 또 공짜로 얼마 줬어요. TRD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받을 일 별로 없죠. 하지만 그냥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냥 이전 소득이 들어왔어요. 돈이 또 추가로 들어왔고 그 중에서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썼어요. 그럼 쓰고 돈 남잖아요. 여러분들 뭐 알바해서 200만 원 벌면 그 중에 한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으면 그거 어디다 갖다 놔요? 이 돈은 남은 돈. 내가 번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은 저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돈 다 은행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그쵸?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갑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 쓰고 남은 돈은 다 저축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 그 은행이 됐든 내 호주머니가 내 지갑이 됐든. 얘는 저축이라는 거고 결국 얘가 아까 이거랑 같다 그랬죠. 위에 식에서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같은 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오른쪽만 보자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얘 남기고 얘를 이 I 더하기 G 마이너스 T 이거를 왼쪽으로 넘기자는 거죠. 넘기면은 S 빼기 I가 왼쪽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T 빼기 G가 넘어오겠죠. 여기서는 G 빼기 T였지만 왼쪽으로 넘어가면 둘 다 부호가 바뀌니까 T 빼기 G가 되고 그럼 걔는 이 오른쪽 얘만 남게 됩니다. 얘랑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에서 여기 I 더하기 G 빼기 T 얘만큼을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I는 마이너스가 됐고 G는 마이너스 G가 됐고 마이너스 T는 플러스 T가 된 거죠. 왼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뭐 이런 수학까지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X 더하기 TR 빼기 IM. X 빼기 IM은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얘가 이제 무역수지의 개념이고 거기에 TR까지 합치면 이게 이제 확실한 경상수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경상수지. 이게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는 뭐냐면 S 빼기 I. S는 저축, I는 투자였죠. 민간 부분에 민간 저축의 투자에 대한 초과분. 저축에서 투자 뺀 거 의미하는 거예요. 투자보다 저축을 더 많이 했으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여기는 뭐다? T-G. T는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G는 정부가 쓰는 돈. 정부가 쓰는 것보다 걷어들인 돈이 더 많다? 그럼 역시 그것도 경상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는 민간 저축의 투자에 대한 초과분. 저축 빼기 투자. 즉 투자한 것보다 민간이 투자한 것보다 은행에 넣어둔 돈이 더 많다. 즉 투자라는 것은 은행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나간 돈보다 은행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다. 그러면 그게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부로 들어간 게 정부에서 나간 것보다 더 많다? 그럼 역시 그것도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다 그 얘기는 민간 부분에서
저축보다 투자가 더 많다. 즉 은행이 더 작아졌다. 은행에 들어온 돈보다 은행에서 나간 돈이 더 많다. 또는 정부에서 재정 조달이 이뤘다.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정부가 쓴 돈이 더 많다. 그럴 때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아까 보니까 경상수지가 뭐 어마어마했죠. 4천억 달러였으니까요. 4천억 달러면 400조인데 우리 돈 400조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뭐 항상 경상수지인데 2000년대 들어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가로치고 중국이 되겠죠. 중국의 환율 정책, 그 중국의 보호 정책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미국은 중국의 탓을 이제 뭐만 있으면 다 중국 탓으로 돌리는데 또 이제 다른 국가들은 여기도 다른 국가 역시 중국이 되겠죠. 이제 중국은 아니다 우리가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니네가 그냥 돈 엄청 쓰는 거야 니네가 버는 거보다 많이 쓰고 그리고 방만한 재정 운용 니네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더 많이 쓰잖아 즉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여기 있다 저축하는 것보다 투자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니네가 지출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항상 니네는 돈이 모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니네가 가진 만큼만 써야지 왜 가진 것보다 이상을 써가지고 항상 적자를 만들어? 라는 겁니다. 이런 논쟁은 뭐 예전에도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미국은 이제 니네가 너무 싸게 파니까 그런 거다. 환율을 빨리 자국 통화의 가치를 올려라 라는 거고 중국은 자국 통화의 가치는 적정한데 니네가 돈을 그냥 많이 써서 그래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수지와 이제 통화 부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통화 부분, 이제 본원 통화와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 경상수지와 외화자산. 아까 이거를 경상수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수출에서 수입 뺀 거. 이제 그 수출에서 수입 뺀 거에서 이전 수익만큼 더한 거.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외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아 외화를 취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순외화자산이 증가한다. 자,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가 물건 더 많이 팔았다는 거고 그만큼 돈 벌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외화 자산이 늘어났겠죠. 당연히 내가 물건 팔았으니까 달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수출을 많이 했으면 달러가 들어왔고 수입을 많이 했으면 달러가 나갔고 그 뜻입니다. 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으면 이제 외화 자산 이제 foreign asset이 되겠죠. 외화 자산이 증가했을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다면 이제 이게 이 세모 표시 이거 델타는 이제 변화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변화폭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감소했으면 마이너스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값은 수출에서 이전소득 빼기 수입한 거 이거는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얘는 이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저축 빼기 투자 더하기 그 세금 수익 빼기 정부 지출 이거랑 얘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얘를 지금 집어넣는 거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얘가 바로 그 순외화자산의 변동폭이다. 즉 쉽게 말하면은 민간에서 투자한 것 이상으로 저축한 돈 그리고 정부에서 쓴 것 이상으로 벌어들인 거 그거 합친 게 결국은 외화자산의 증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앙은행의 대차 대표에서 통화 공급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본원 통화는 국내 여신과 순외화자산의 합과 일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 또 어려운데 여기는 순외화 자산이에요. 자, DC 이거는 국내 여신이에요. 도메스틱 크레딧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국내 자산이라고 생각합시다. 국내 자산에서 국내 부채 뺀 건데 정확하게는 그냥 국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합이 본원 통화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자산 더하기 국내 자산 다 하면 그게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라면 이게 만약 이런 식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변화량을 만들어도 얘가 변화 얘 변화 얘 변화가 얘 변화랑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지나서 값이 변화한다면 이게 항상 같다면 이게 300 더하기 500이어서 800이었어. 그 다음 연도에 얘가 100 오르고 얘가 200 올랐다? 그럼 얘도 300 올라야죠. 똑같이. 뭐 그런 얘기죠. 외화 자산의 변화가 생기면 본원 토라가 변화해요. 이렇게. 외화 자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얘가 100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100이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 이제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통화 당국은 통화량이 크게 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통화량의 변동성이 크면 그게 국내 물가와 경기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늘어나더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떨어지다 조금씩 떨어지게 해야지. 통화량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그게 물가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통화량이 변동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즉, 이 델타 H가 웬만해선 0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얘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너무 크게 변하면 국내 경기가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얘를 되도록 0으로 맞추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통화량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고자, 즉 국제수지 불균형 때문에 통화량이 영향을 받으면 뭔 소리? 이 NFA가 증가해서 얘도 똑같이 증가하면 얘가 100 올라가서 얘가 100 같이 올라가면은 그럼 얘가 100 올라가는 거니까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이거 DC 얘를 반대쪽으로 가져가자. 즉 얘가 100이 증가했어요. 얘가 플러스 100이야. 근데 얘를 0으로 그냥 맞추고 싶어. 그럼 얘가 플러스 100이면 얘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합쳐서 빵 되게끔 이렇게 만들자라는 게 불태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NFA의 변화량이 그 외화 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00이 발생했어. 근데 우리는 총 통화량 H는 변동을 싶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00이었으면은 얘를 마이너스 100. 얘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국내 자산을 그냥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서 총 통화량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라고 정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그래서 순외화 자산이 증가해.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내 자산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하면은 본원 통화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태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태화 정책이 스터릴라이제이션, 이제 태화 정책 non sterilization policy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를 볼 건데 우리는 국제 투자 대조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볼 거니까 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국제 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을 표시한 동영상이라 그랬고 국제 투자 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 스냅샷이라 그랬죠. 이거는 사진 찍는 거라 그랬어요. 자, 국제 투자 대조표는 그런데 국제 수지표 중에서 금융 수지에만 초점을 맞춘 게 국제 투자 대조표예요. 이름부터가 투자잖아요. 얘는 투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쪽에는 얘는 관심 없어요. 얘는 투자 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대외 투자 잔액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잔액 및 그 변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거,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거, 그것만 보여주는 게 국제 투자 대조표예요. 근데 얘는 투자 쪽만 본 거고, 얘는 경상 쪽도 보고, 금융수지도 보고 하니까 양쪽을 다 보는 거지만, 어쨌든 얘네 둘은 관계가 약간 있다.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약간의 이제 둘 사이에 관계를 갖는다. 관계 갖는데 국제수지표는 플로우라 그랬고 국제투자 대조표는 스탁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얘는 동영상 찍는 거 개념, 특정 기간, 특정
투자 대류표는 스탁 특정 시점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국제 투자 대류표 어떻게 생겼느냐? 국제 투자 대류표의 증감 내역은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구분한다. 근데 거래 요인에 의한 증감액이 바로 국제 수지표에 있는 그 투자 수지 및 준비 자산 증감의 합계에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뭔 소리냐? 이거는 그냥 개념으로만 아세요. 이걸 일일이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할 건 뭐 해볼 건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개념만 알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이 가로축이 국제 투자 대류표예요. 국제 투자 대류표는 사진을 찍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사진. 이게 기초 잔액 연초에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연초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자, 기말 잔액 이건 연말에 찍은 사진이에요. 2020년 1월 1일에 찍은 사진, 얘는 2020년 12월 31일에 찍은 사진 딱 찍으면 그게 국제 투자 대류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제 투자 대류표는 시작할 때 찍고 이렇게 끝날 때 찍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연초에 찍고 연말에 찍었어요. 이거는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그럼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에 1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겠죠. 투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 내국인 투자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 투자는 한국이 외국에다 투자한 거, 외국인 투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한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내국인 투자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투자한 거, 외국인 투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한 거, 순국제 투자는 그거 두 개 합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 내국인 투자에서 외국인 투자 뺀 거, 그게 이제 순국제 투자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1000달러 투자했고 외국인이 우리한테 800달러 투자했어요. 1000 빼기 800에서 순국제 투자로 하면 우리가 2200 투자한 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연초에 찍은 사진이고 연말에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건데 그 수많은 금융거래, 투자 거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래 요인으로 발생한 변화도 있고 비거래 요인으로 발생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은 1년 동안에 발생한 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거래 요인을 제외하고 거래 요인 쪽만 보면 바로 그 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게 이 국제 수지에서 금융 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국제 수지가 경상 수지 있고 자본 수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수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금융 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국제 투자 대류표는 우리나라와 외국이 서로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게 더 많나, 외국이 우리한테 투자한 게 더 많나, 이거를 보여주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 초에 찍은 사진, 올 말에 찍은 사진 있으면은 1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변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근데 비거래 요인은 우리가 국제 수지에서 잡지 않고 거래 요인은 국제 수지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국제 수지 중에서 금융 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국제 수지는 경상 수지 아니면 자본 수지 아니면 금융 수지, 마지막에 오참이 누락이었잖아요. 그 금융 수지에 해당하는 부분, 금융 수지는 1년 동안의 금융 거래를 다 계산한 그건데 바로 이 부분에서 거래 요인을 잡아낸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비거래 요인까지 합쳐주면은 이 둘 사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으로만 알아두고 이걸 정확하게 뭐 어떻게 뭐 이 값들이 복식부기로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뭐 한국은행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과제를 제가 하나 내줄 수도 있을 거고, 과제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과제가 만약에 있으면 과제는 그 과목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